안녕하세요. 오늘도 누군가의 사연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네요. 이번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평소에도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사연들을 자주 듣는 열혈 애청자인데요. 오늘은 저 자신에 대해 그리고 제가 겪은 부끄럽고도 처절한 인생 이야기를 용기 내어 꺼내보려 합니다. 성욕이라는 본능에 눈이 멀어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회사 대표 자리에서 순식간에 바닥까지 추락한 말 그대로 인생이 무너져 내린 제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감추고 살아왔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엔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이렇게라도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제 30대 초반은 꽤 괜찮은 시작이었어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흔히 말하는 은수저, 아니 어쩌면 금수저에 더 가까웠는지도 모르죠. 제 아버지는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셨고 오랜 세월 그 회사를 지켜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죠. 나이가 들며 아버지도 점차 회사를 넘길 준비를 하셨고 장남인 저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제 동생은 예술 쪽으로 진로를 정했고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에 들어가게 됐고 젊은 나이에 엄청난 연봉과 높은 자리까지 얻게 됐죠. 말 그대로 성공 가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한 게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결핍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연애였습니다. 경제력도 외모도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이상하게 연애가 잘 안 되더군요. 키도 175cm가 넘고 외모도 나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백을 하면 번번이 거절당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하게 지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친구인데요.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소개팅 안 할래? 내 여자친구 친구가 무용과 나와서 지금 학원 차려서 원장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5살 어리고 진짜 예뻐. 이쯤 되면 누가 마다하겠어요? 저는 고민 일도 없이 바로 콜 외쳤죠. 혹시나 친구가 마음 바꾸기 전에 약속을 잡자며 재촉했답니다. 만남 장소는 한적한 카페로 정했고 전날 밤부터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왜냐면 친구가 보여준 사진 때문이었죠. 솔직히 연예인이라 해도 믿을 만큼 예뻤거든요. 물론 속으론 사진빨일 수도 있으니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괜히 실망하기 싫었으니까요. 그냥 밥 한 끼 먹는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았죠. 그리고 약속 당일 저 멀리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자가 보였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녀였어요. 사진보다 더 예쁘고 분위기까지 차분하고 웃는 얼굴에선 묘한 매력이 뿜어져 나왔어요. 단숨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여자는 내가 꼭 내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몇 번 고백을 거절당했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잖아요. 그렇게 티격태격하던 끝에 결국 그녀와 연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작된 우리 연애는 정말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았고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제겐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평생의 이상형을 제 아내로 맞이했으니까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이었어요. 솔직히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신혼을 즐기고 싶었기에 피임도 철저히 했거든요. 하지만 생명은 축복이잖아요. 고민 끝에 우리는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아내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예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남편으로서 제 몫을 다하려고 정말 열심히 보살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에도 저에겐 성욕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제 아내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미안한데 나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당신은 저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나 혼자 자꾸 그런 쪽 생각이 나. 정말 나쁜 남편 같아. 아니, 아빠가 되긴 틀렸나 봐. 제 말을 들은 아내는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한 눈빛으로 웃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왜 그런 말을 해, 여보? 그런 거 자연스러운 거야. 오히려 난 오빠가 다정해서 좋기만 한데 다른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하면
그냥 선 긋듯 끊는다던데. 근데 오빠는 그렇지 않잖아. 그게 난 고맙고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그 순간 저는 또다시 이 사람과 결혼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이해심 깊고 따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게요. 그 덕분인지 저희 부부는 임신 중에도 부부로서의 애정을 계속 지켜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내는 우리 첫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죠. 우리는 서로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아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찼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천사 같았고 울음소리 하나에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부부는 더없이 끈끈해졌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았고 그 모습에 주변에서도 질투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아내가 아직 산후조리도 제대로 마치지 않았는데 또다시 임신이 된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연년생 소식에 솔직히 당황했고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겨우 몸추스른 아내를 또 고생시킨다니. 속으로는 저 자신이 너무 밉고 또 미안했죠. 그런 제 마음을 아내는 단번에 알아차렸나 봐요. 이번에도 그녀는 부드럽게 말해주었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원래 둘은 낳으려 했잖아. 차라리 나이차 안 나게 낳는 게 훨씬 나아. 빨리 낳고 같이 키우고 우리만의 삶을 만들자. 그 말에 저는 다시금 아내의 넓은 마음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첫째를 안고 있는 와중에도 둘째 아이를 품게 되었고 육아와 임신을 동시에 해내야 했죠. 힘들 법도 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 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 저는 그런 아내가 정말 자랑스러웠고 이 여자와 결혼한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절감했죠. 불평 한마디 없이 감당해주는 아내의 그 너그러움에 늘 감사했고요. 어느 날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던 중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아이가 분홍색 옷을 좋아하겠네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알았어요. 아, 이번엔 딸이구나. 저는 기뻐서 입꼬리를 주체할 수 없었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딸아이의 얼굴을 그려봤습니다. 아내를 꼭 닮은 예쁜 딸.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잔인하죠.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뭔가 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씨 남편분 맞으세요? 여기 행복병원인데요. 아내분이 계단에서 굴러서 크게 다치셨어요. 아이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세요. 청천벽력 같은 순간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그렇게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큰 외상 없이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딸아이였어요. 이름도 정해놨었는데 그 모든 게 산산조각 나버렸죠.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란 게 있다면 그날의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이었고 아빠였기에 울 수 없었어요. 슬픔에 무너진 아내 앞에서 전 꾹 참아야만 했죠. 아내는 제 품에 안겨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끝도 없이. 그로부터 벌써 10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슴 한켠에 태어나지 못한 우리 딸아이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고통은 조금씩 가라앉았고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저도 마침내 아버지에게 회사를 물려받아 정식 대표가 되었고요. 아내와의 관계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남들은 이 나이쯤 되면 손도 안 잡는다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지냈어요. 제 눈엔 아내가 여전히 예뻐 보였고 변함없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가 유독 피로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고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을 땐 심장이 철렁했죠. 아내의 유방에서 혹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정밀검사 끝에 의사는 유방암이라고 진단을 내렸고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수술로 유방을 절제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제 세상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온갖 생각이 몰려오며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아내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저도 몰래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은 그야말로 너덜너덜했죠.
그날 이후 아내는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료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었단 사실이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당신 꼭 낫게 해줄 거야. 돈이 얼마나 들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당신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제발 힘내줘. 제 말에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진짜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예전에 내가 당신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나 지금쯤 어땠을까? 당신은 진짜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야. 나 꼭 나을게. 그리고 더 잘할게. 정말 사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밤마다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아내를,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요.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이미 암세포는 온몸으로 전이되어 있었어요. 의사는 희망적인 말보다 현실적인 설명을 해주었고 아내는 날이 갈수록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하루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업무를 조금 일찍 마쳤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간병인이 있더군요. 사장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평소엔 밤늦게 오시더니. 아, 네. 오늘은 회사 일이 좀 일찍 끝나서요. 그럼 이것만 마무리하고 퇴근할게요. 지금부터는 사장님이 계시니. 그녀는 아내의 몸을 정성스레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정말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간병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뻐 보이더군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분명 그랬습니다. 아내의 수척하고 아픈 모습과는 정반대였고 그 대비가 더 강하게 작용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보는 척하며 그녀의 얼굴과 몸매를 슬쩍 훑었습니다. 날씬한 몸에 가지런한 이목구비. 그날 이후 저는 병원에 더 일찍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마주치고 싶었기 때문이죠. 병원으로 향하는 길엔 심지어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또 하루는 병실에 도착했는데 퇴근 준비 중인 간병인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피곤해서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시간이 흘러 그녀가 퇴근하려 할 때 저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늦었는데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아내는 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극구 사양하던 그녀를 결국 설득해 차에 태웠습니다. 제 차는 꽤 고급차였는데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더군요. 그 순간 전 생각했죠. 지금이 기회다. 약간 쉰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술 한 잔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불편하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그녀는 당황했어요. 환자의 남편이긴 해도 남자는 남자니까요. 하지만 제가 너무 힘들다고 반복하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린 병원에서 멀지 않은 룸 술집으로 향했죠. 처음엔 아내의 병세 이야기를 나눴고 술이 오가며 점점 개인적인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주연 씨였습니다. 놀랍게도 저보다 5살이 더 많았고 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간병인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어요. 암으로 남편을 잃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간병 일을 시작했다는 주연 씨. 그녀의 지난 삶은 저와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비슷한 상처가 우리를 조금씩 끌어당겼던 걸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빠르게 서로에게 감정을 품게 되었고 그날 밤 결국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병실에 누워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상하게 죄책감은 들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들긴 했지만 그 죄책감보다 더 크게 자리한 감정은 설렘이었습니다. 주연 씨와 함께 있을 때면 오래 잊고 살았던 감정이 되살아났고 가슴 한쪽이 뛰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죠. 낮에는 아내의 손을 잡고 밤에는 주연 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잊고 있던 저에게 그 감정은 너무도 달콤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전신에 퍼졌던 암세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의사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기뻐서 울었습니다. 부모님도 처가댁 식구들도 마치 잔칫날처럼 기뻐했죠. 그리고 6개월 뒤 아내는 정말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이 여린 몸으로 그렇게 아파도 참고 버텨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내가 잘할게. 정말이야. 다신 아프지 마. 사랑해. 아내를 끌어안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치료 후유증으로 기력이 없었고 그게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용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 처제가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첨부된 건 정체불명의 음성 파일. 궁금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하며 아무 생각 없이 파일을 재생했죠. 그리고 파일 속 음성이 들리는 순간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기야, 나 좀 무서워. 만약에 사모님 병세가 좋아지면 어떡해? 그러면 자기, 나 버리고 다시 사모님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난 그거 싫어. 자기랑 떨어지기 싫다고. 무슨 소리야. 난 자기가 최고야.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자기 안 버려. 가정은 지켜야 하니까 아들이랑은 같이 살아야겠지만 자기랑은 계속 만날 거야. 지금 주는 선물도 계속 줄 거고 내 마음은 안 바뀌어.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 낫지도 않아. 의사 말 못 들었어? 암세포 온몸에 퍼졌다고. 희망 없어. 그러니까 걱정 마. 난 이제 자기밖에 없어. 사랑해. 녹음 속 목소리는 분명 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녹음됐는지는 몰랐지만 그 내용은 차마 제 입으로 부정할 수 없는 말들이었죠. 마치 아내가 낫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들렸으니까요. 물론 진심으로 아내의 죽음을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연 씨를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다급한 감정으로 내뱉은 말이었죠. 하지만 녹음은 그 말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저는 당장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제, 이거 뭐야? 어떻게 이런 걸 녹음한 거야? 아니, 그보다 무슨 의도로 이걸 나한테 보낸 거야? 지금 협박하는 거야? 설마 나한테 돈 뜯어내려는 거야? 응. 그러자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갑게 날아왔습니다. 협박이요? 형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 하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이없네요. 형부는 끝까지 인간이 아니네요. 어떻게 녹음했냐고요? 그보다 왜 녹음하게 됐는지부터 들으실래요? 처제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병문안을 온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 제 눈빛과 간병인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하더군요. 처제는 그날 병실에서 제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오갔는지 알아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까지도 형부인 저를 완전히 의심한 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기에 오히려 자책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녹음기 안에는 아내를 향한 제 혐오와 험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걸 듣고 경악한 처제가 망설이다 저에게 파일을 보낸 거고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러나 일단 살아야 했어요. 살기 위해선 뻔뻔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가정을 박살이라도 내겠다는 거야? 그래. 나 잠깐 한눈 팔았어. 근데 그건 그냥 바람 같은 거야. 언니, 이제 겨우 몸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공개할 생각 하지 마. 지금 그 파일 퍼지면 언니는 또 무너질 거야. 다시 입원하게 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처제 너 신중하게 생각해. 그건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부려봤던 제가 흔히 쓰던 방식이었죠. 처제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정이나 연민을 건드리면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기울 거라 믿었습니다. 게다가 평소 착하고 순한 성격의 처제였기에 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큰 착각이었습니다. 처제는 그 녹음 파일을 저뿐 아니라 아내에게도 처갓집 식구들에게도 전부 보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개했죠. 제 이름은 빠졌지만 렌터카 대표의 불륜 행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순식간에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론을 신경 쓸 틈도 없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난 아내가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막으려는 저를 뿌리치며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비켜. 이 인간 쓰레기야.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내가 그 짓을 했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진짜 너 같은 인간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야. 용서? 그런 거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1초도 같이 숨 쉬기 싫어.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저는 넓은 집 안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시작된 불매운동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대표인 회사에서 뭘 믿고 렌트를 하냐는 댓글이 수없이 달렸고 매출은 하루아침에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급히 사과문을 올리고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돌아선 여론을 붙잡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회사는 존립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회사로 찾아오셨고 노쇠한 몸으로도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셨습니다. 이런 못난 자식아, 내가 너 잘 되라고 회사를 넘긴 줄 알아? 돈 벌어서 이런 더러운 짓 하라고 대표 자리를 준 줄 알았냐고. 분노로 목소리를 높이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결국 병상에 누우셨고 그것이 또 하나의 비극이 되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간호하던 중 우편으로 도착한 서류 하나 열어보니 이혼 소송장이었습니다. 원고는 제 아내였고 피고는 저. 명백한 유책 배우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요. 저는 이혼에 응했습니다. 남은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었고 아들의 친권도 내주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셈이었죠. 가족도, 재산도, 사회적 위치도. 그리고 주연 씨, 그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자신은 가진 게 없고 위자료 3천만 원만 좀 도와달라고 애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도 가진 게 없거든요. 아니, 설령 돈이 있었더라도 불륜을 함께 저지른 상대에게 위자료를 대신 내주다니. 그건 인간도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짓이니까요. 결국 그렇게 그녀와도 끝났습니다.